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어제 하늘이 꾸물꾸물 하다 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도전적인, 지금 현대 사회에는 더욱더 굉장히 우리들을 난감하게 하는 이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지금과 같은 윤리적인 잣대라든가 기준으로 그때를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고, 그래서 항상 남자들은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있던 시대였었고, 시대는 또한 지금 우리나라 조선보다도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었고 남존여비 사회였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여자와 아이들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느냐면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와 동물 사이쯤 돼요. 사람은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 중간쯤. 그만큼 남자들이 훨씬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아요. 여자들은 재산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딸로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얹혀 살다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얹혀 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에게 얹혀 사는 우리나라 마치 삼종지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갑자기 쫓겨나게 되면, 이혼을 당하게 되면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나가야 되는 굉장히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되어버리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함부로 여자들을 이렇게 버리던 남자들을 비난하는 측면에서 이혼장을 써줘라. 정확하게 이 여자에게 혼인이 종료됐음을 말하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이혼장을 그렇게 계명으로 남겼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혼장도 남발되기 시작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경우에 이혼장을 써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심지어 어떤 랍비는 밤만 태워도 이혼장을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 어떤 랍비는 마음에 안 들면 이혼장을 써줄 수 있다. 얼마나 남자들 마음대로요. 딱 아침에 눈 떴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이혼.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는 율법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소심한 남자를 위한 이혼법도 있었다고 그랬죠.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하자고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은 감히 못하겠어.
그런 소심한 남자들을 위한 이혼법. 이 여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손에다 이혼장을 쥐어주면 이혼. 얼마나 좋아. 이혼하자 말만 안 해도 되잖아. 심지어는 이제 부인이 옥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 이혼장을 던져. 근데 여자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 이혼장을 잡으면 이혼.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소심한 남자들을 위한 이혼법도 있을 정도. 그만큼 이혼이 남발되던 사회였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혼장이 남발되면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아무 재산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 취약계층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비인간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혼인에 대한 중요성, 우리 교회도 역시 혼인을 성사, 거룩한 일로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혼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마치 여인을 무슨 도구처럼 함부로 이혼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윤리적인 책임을 너희도 여자와 같이 남자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이혼장이 남발되던 상황 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있었던 혼인의 거룩함, 혼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점점 더 요즘 현대 시대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이혼은 더욱더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 하에서 무조건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시대 상황이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다른 상황이고, 거기에 일방적인 그런 종용이나 명령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행복하도록 만드셨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쁨으로 초대하셨다. 근데 배우자로 인해서 나의 행복이 무참하게 깨진다. 예를 들면 보통 성격 말고 폭력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참아가면서 너의 행복과 너의 인권과 너의 기쁨까지 포기하면서까지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현대시대가 너무나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모로 굉장히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6% 정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혼인율이 9% 떨어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안 하니까 이혼도 줄어들었다. 사실은 그만큼 이혼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혼한 부부들에게 물었을 때 이혼한 부부들의 거의 60% 이상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옛날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긴 했었었는데, 그러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남자와 여자는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주보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왜 그런 성격 차이가 났을까라고 해서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진화 심리학에서 나온 이 이론이 그나마 가장 남자와 여자의 성격 차이를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화 심리학에서 생각을 할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양복을 입은 원시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고 명품으로 둘둘 말고 있어도 우리의 심리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뭐예요? 생존을 목표로 하는 원시인이에요. 거기 그런 구도 하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죠. 여기서 봤을 때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하고 돼지하고 유전자 차이가 몇 퍼센트? 5% 나요. 그래서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기도 하죠. 그만큼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유전자 차이가 몇 퍼센트? 1% 나요. 1%. 그런데 여러분들이 돼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 차이 나는 돼지는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 근데 1%나 차이밖에 안 나는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성격 차이 이해를 하지 못할까? 첫 번째, 남자는 원시 시대 때부터 인류가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먹이 사냥꾼이에요. 어떤 먹이를 사냥하는 목표로, 생존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먹이 사냥꾼으로 길러진 게 남자이고, 여자는 둥지 수호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둥지, 동굴이나 그런 숙소, 마을에서 같이 공동 육아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채집, 수집하고 아이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기본 전제죠. 먹이 사냥꾼인 남자는 먹이를 사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에 술록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뭐만 봐야 돼요? 술록만 봐야 돼요. 옆에 있는 뭐 뱀 지나가고 가는 거 시선 돌렸다가 저 술록이 어디 가버리면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시선이 길어요. 멀리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표만 보게 되어 있어요. 여자는 같은 동굴 안에서 내 아이도 돌봐야 되지만 다른 아이도 돌봐야 되고 주변을 다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시선 자체가 넓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냉장고에서 뭐 찾아오라고 해도 남편이 못 찾아요. 남자는 이것만 보거든. 뭐 좀 찾아와 그러면 남자는 아니네 냉장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씩 봐야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여자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멀티가 되죠. 그래서 시선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목표 지향적인 것의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백화점에다가 이제 남자와 여자들을 풀어놓고 목표는 청바지를 사는 거예요. 자, 남자에게 청바지 사오세요. 여자에게도 청바지 하나 사오세요. 남자는 청바지를 사는데 평균 6분 걸렸어요. 그리고 딱 청바지만 사요. 여자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청바지를 사라고 보내놨더니 3시간 30분이 걸렸고 모든 백화점을 다 돌아다녔으며 청바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샀어요. 이것도 이쁘네 저것도 이쁘네. 남자보다 평균 소비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소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채집하던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둘러보면서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이쁘네 3시간 30분을 하는 거죠. 남자는 목표가 주어졌어요. 뭐라고? 청바지. 그러면 뭔만 봐요? 청바지만 봐요. 그래서 딱 백화점 들어가자마자 쫙 우류 코너 보고 청바지만 딱 사서 나오는데 6분 걸리죠. 자매님들이 남자들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돼요. 내가 말을 안 해도 네가 좀 알아줘. 남자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명령어가 입력이 안 됐잖아. 목표가 없잖아. 그럼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남자들에게는 정확한 목표를 줘.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자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언어적인 활동을 잘 못해요. 여자들은 그 안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죠. 평균적으로 심리학에서 남자들은 하루에 쓰는 단어, 말 횟수 말고 단어를 2,000개 정도를 써요. 여자는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써요. 훨씬 여자들이 언어 중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 사회생활을 해요. 남자는 사회생활하면서 2,000 단어를 다 썼어요. 여자도 썼죠. 집에 딱 모였어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돼요? 쓸 말이 없어요. 말하기 싫어요. 오늘 하루 2,000 단어를 다 써버렸거든. 근데 여자는 지금 몇 단어가 남아있어요? 5,000 단어가 남아있어요.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2,000 단어 썼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계속 말을 걸고 시도하고 막 해. 근데 남자는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답답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침묵으로 죽이고 여자는 남자를 수다로 죽여요. 그죠? 그거 차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사냥꾼으로 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했어요. 여기서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표가 도망가 버리거든.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계속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주변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를 하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언어 능력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면 명백하게 드러나요. 어떤 스트레스 상황,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운다 라고 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딱 닥치면 남자는 사냥꾼이었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피가 손과 발로 몰려요. 그럼 어디가 비어요? 머리가 비어요. 그렇죠? 여자는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면 언어 중추에 불이 빡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자는 화가 나면 날수록 말을 못해요. 여자는 화가 나면 날수록 말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딱 위기가 닥치면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뭘 써야 돼요? 손발을 써야 되죠. 그래서 손발에 피가 딱 몰린 상황에서 딱 긴장을 했어. 근데 부인이 소뚜껑을 들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말을 해. 그럼 여기는 지금 비었어. 말은 못해. 여자들은 화가 나면 언어 중추에 불이 빡 들어오니까 계속 말을 하죠. 그럼 남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 팁이 한 가지가 뭐냐면 여성들은 절대 안 되던데 여자들이 말 좀 해 하면서 남자에게 갈 때 남자가 탁 화가 났잖아요. 그 남자를 10분 동안 보내버려요. 지 방으로. 그럼 남자는 혼자 방에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피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머리에 불이 빡 들어와. 그러면 남자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10분 뒤에 나가서 남자는 뭘 하게요? 그때 대화가 돼요. 내가 뭘 잘못했고 그 부분이 되는데 지금 뭔가 딱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궁지로 몰아버리면 남자는 그대로 딱 긴장을 해버린다.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남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은 양복을 입고 명품을 두르고 있다 하더라도 남자들은 사냥꾼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쓰는 단어는 내의를 써요. 가치지향적인.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남자들은 그 말 속에 말도 많이 안 하지만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요. 여자들은 그 말 속에서 감정을 따지죠. 의미를 따져요. 그러니까 주로 여자들이 쓰는 단어는 과거예요. 옛날에 이제 부활 본당에 있을 때 부활 행사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사목회 고생한 사목회 임원들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공교롭게 제 오른쪽에는 남자들만 앉았고 제 왼쪽에는 여자들만 앉았어요. 가운데 제가 딱 앉아 있었지. 양쪽에서 이야기하는데 딱 그대로. 남자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아 이제 본당에 날 때 뭘 해야 되지? 성탄 때는 어떻게 잔치를 해야 되지? 내일 이야기를 해요. 이미 끝난 것은 끝나버렸어요. 남자들은 이미 지나간 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남자들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왼편에 있는 자매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 이번 부활 잔치 때 누가 뭘 줬는데 뭐가 맛있었고 뭐 그릇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반추를 하죠. 정확하게 남자들은 이미 끝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일 뭘 해야 될지를 걱정하고 있고 자매님들은 이번에 있었던 행사를 반성하고 있더라. 똑같아요. 남자들은 가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은 사냥꾼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저 술록을 놓쳤어. 집에 가서 후회하면 술록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잊어버려요. 내일 잡으면 돼요. 그렇죠? 여자들은 집에서 둥지 수호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집을 동굴을 나가서 저 나무에서 과일이 열렸어요. 그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둬야 돼요. 왜? 내년에도 저 자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은 대부분 과거형적인 단어를 쓰고 남자들은 대부분 미래형적인 단어를 쓰고 남자들은 과거를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이게 또 억울한 거예요. 여자들은 맨날 과거를 기억해가지고 10년 전에 나한테 서운해했던 걸 남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다 기억해. 남자들은 이 여자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성들은 자기가 쓰는 언어에서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접 화법을 써요. 직접적인 화법을 잘 쓰지 않죠. 남자들은 저기 술록 있다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돌려서 말하고, 내가 돌려 말해도 내 말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네가 나 좀 들어달라라고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네. 아우 창피해 죽을 것 같아. 확 죽어버릴래. 진짜 죽고 싶다는 이야기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옷을 입어서 창피하고 그러니까 내 이런 그런 마음을 좀 네가 좀 알고 위로해 주라라는 말이죠. 남자들은 쓰는 단어가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입에서 아 죽고 싶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돌려 말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 그러니까 할 말만 딱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여성들은 대부분 그런 자기 감정을 전할 때 과장하는 버릇이 있고, 그리고 과장을 통해서 내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죠. 남자들은 직설화법이에요. 딱 말을 하면 단어에다가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남편들이 어떤 말도 잘 안 하지만 말을 하면 여성들은 그 남자의 그 단어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아, 나처럼 그냥 돌려 말하겠지. 에이, 과장돼서 그냥 뻥치고 있네. 라고 들어버리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도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벌어지는데 남자들은 자기 감정을 잘 몰라요. 여자들은 여성분들에게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럼 대부분 6가지, 7가지로 대답을 해요. 남자들에게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럼 남자는 딱 한 단어로 자기 기분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괜찮아요. 자기 감정을 자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쓰는 단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그걸 캐치를 못하게 되면 남성들은 중요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그 나이대 되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술 한잔 먹고. 궁지에 처하게 되면 남자들은 그냥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다른데 우리들은 남자와 여자를 대할 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너는 네가 어쩔 수 없는, 남자는 인류 본성상 사냥꾼으로 태어났고 여자는 본성상 둥지 수호자로 태어난 다른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틀렸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크게 생긴다. 아까 이혼할 때 우리나라 이혼 확률의 60% 이상이 성격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마치 한 몸처럼 될 수 있고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은 기본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 다름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만 부부가 정말로 어떻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뭐 이혼 이야기하고도 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들도 그 전선 위에 이렇게 새들이 앉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따닥따닥 붙어 앉는 새들 봤어요? 아니요. 추워도 새들은 떨어져 앉아요. 왜? 날개를 펴야 되니까. 붙어 앉았는데 갑자기 공격자가 닥치면 이 새들은 날개를 펼 공간이 없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그래서 새들은 자기 날개를 펼 공간을 두고 뛰어 앉아요. 한 몸이다라고 해서 이 공간도 없이 달라붙는 것을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을 하고 네 날개를 펼 수 있는 공간을 내가 허락한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한 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래 사신 분들이야 아무 상관도 없겠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겠지만
이제 젊은 부부들을 한번 짧게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